이 책, 톰 피터스의 리틀 빅 싱스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기업들이 과거와 같은 그런 이 경직되고 관료적이고 이 배타적이고 느리고 이런 데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게임을 해라. 그것도 전사적으로 해라. 그 다음에 혼자 가지고 놀 수 있는 돈을 지급해라. 그러니까 플레이머니라고 이제 이랬네. 그 돈 갖고 뭐 자꾸 뭘 해보라 이거죠. 그 돈을 지급해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림자 회사, 섀도우 컴퍼니 조직을 만들어라.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어떤 회사에 가가지고 그 회사에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회사가 너무 지금 이 조직 문화 자체가 과거의 그 틀, 고정관념, 기존에 해오던 방식, 이런 걸 좀 혁신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 그 회사 이 내부가 그렇게 혁신이 될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딱 얘기합니다. 못합니다. 기존 조직 내에서는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조직을 하나 따로 만드십시오. 그걸 이제 이 사람은 그림자 회사라고 표현한 거죠. 자, 기존에 나무가 있는데 새로운 창의적인 조직을요, 그 나무에다가 다 접붙이면요, 가지가 살지 못하고 거기에 다 죽습니다. 다른 묘목을 하나 심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걸 키워서 이게 어느 정도 됐을 때 기존의 나무와 이거를 접붙이십시오. 그래야지 둘 다 삽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이제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요. 기존에 지금 있는 그러한 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림자 회사라는 용어를 쓴 거죠. 그들이 이상한 아이디어를 내놓더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낼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확실한 성공 공식은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고 과감하게 실수를 저질러라. 어떤 프로젝트가 결정되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30분 안에 해야 할 아주 사소한 일이 있다. 그것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나는 이 30분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을 신속한 원형 자세라고 부른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때 30분 안에 사소한 일을 먼저 해치우라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막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30분 안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은 먼저 다 제거를 해놔라 하는 얘기죠. 또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만으로는 초유형 기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모델을 만들고 시제품을 만들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디자이너, 엔지니어, 마케팅, 고객을 역동적으로 연결하는 상호작용을 일으킬 때 혁신의 성과가 나타난다. 혁신이라는 것은 혁신가가 미리 생각해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흥 연주처럼 마음속에 떠오른 다양한 모델을 끊임없이 형상화하는 데서 나타나게 돼. 직원을 화나게 만들어라. 혁신은 분노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이제 이 책에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Think Small, 이거는 뭐냐면은 미국의 폭스바겐이 미국 시장에 런칭할 때 그 당시에 미국 자동차들이 전부 다 중대형 위주였는데 소형차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 Think Small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광고 캠페인 슬로건이었습니다. 자, 작은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김미화 씨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번개라고 기억나세요? 예, 번개. 이 번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맨 처음에 짜장면 이 배달 이쪽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TV에도 여러 번 나오고요.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하는 유명한 강사가 됐었죠. 제가 이 번개 스토리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짜장면 배달하는데도 마케팅이 필요하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케팅, 경영은 크게 두 가지 덩어리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는 인식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전략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파악하느냐 하는 문제고 그런 전략은 그런 상황의 적합성을 갖도록 어떻게 조직화하느냐. 이게 이제 전략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번개는 보면은 인식 능력도 뛰어나고요. 전략화 마인드가 있어요. 번개가 18살 때인가 이제 시골에서 전라도 광주래죠, 고향이. 거기에서 이제 서울에 무작정 올라왔답니다. 가방끈도 짧고 하니까 어디 이제 취직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짜장면 이제 중국집에 취직을 해서 이제 배달원으로 이제 취직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 번개가 제가 이제 인식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몇 번 이제 배달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걸 깨달았냐면 A라고 하는 고객은 짜장면 먹을 때 꼭 우동 국물을 좀 먹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B라고 하는 사람은 늘 단무지가 부족해 하더라는 거죠. C는 양을 좀 더 갖다 줬으면 그래서 자기가 자기 수첩에다 적었답니다. 그래서 A의 취향은 어떻고 B는 어떻고 C는 어떻고 해서 누가 주문했다
라고 하면은 짜장면 갖다 우동 국물 더 갖다 주고 단무지 더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개인 맞춤화 서비스를 갖다가 이 사람이 했었다는 거죠. 요즘 기업들이 CRM이라는 거 하죠. CRM이 뭡니까? Customer Relations Management, 고객 관계 관리죠. 요즘 CRM을 갖다 회사들은 어디다 하냐면 전부 다 컴퓨터 DB에 넣어가지고 CRM 합니다. 근데 이미 번개는 그 당시에 CRM 하고 있었어요. 컴퓨터는 없었지만 수첩에다가 CRM 하고 있었습니다. 또 번개가요, 그 중국집에서 있다가 딴 데로 이렇게 딴 중국집으로 이제 옮겨갔답니다. 근데 거기는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은 그 동네는 주변에 사무실이 많아가지고 사무실에서 이 짜장면 배달하는 시키는 게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오늘 날씨도 꾸물꾸물한데 나가기도 귀찮으니까 짜장면이나 시켜 먹자. 자, 짜장면, 우동, 짬뽕. 그러면은 그걸 누가 취합하나 하면은 그 부서의 여직원이 취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중국집에 주문을 할까에 그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냐면은 그 여직원이 쥐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번개가 자기 이제 그 중국집 사장님한테 건의를 했답니다. 사장님, 여기는 이렇게 여직원들을 잡아야 되니까 판촉물 성냥 이런 거 돌리지 말고 스타킹으로 바꿉시다. 그래가지고 판촉물 아이템도 바꿨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짜장면 배달하는데 무슨 인식 능력이 필요하냐? 그냥 주문 오면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찮은 그런 짜장면 배달이라고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도 번개는 인식 능력을 발휘했던 거죠. 이것이 번개가 일개 짜장면 배달원에서 그렇게 유명인으로 점프업할 수 있게 됐던 비결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번개가 전략 마인드가 뛰어나다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전략을 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뭐냐면요. 내가 그러니까 기업이 활용 가능한, 통제 가능한 수단들을 어떻게 조직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전략을 짠다, 기획을 한다라는 것의 정의를 그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번개 입장에서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활용 가능한 수단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철가방, 오토바이, 자기가 입는 옷 이런 것들은 자기가 활용 가능한 수단이잖아요. 근데 이 번개는요, 브랜드 마인드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할 때 번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배달 실명제를 주창했답니다. 배달도 실명으로 해야 된다. 이 번개라고 하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활용 가능한 수단들을 조직화하고 통합화했던 그런 전략 마인드가 번개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번개가 제가 짜장면 배달에도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짜장면 배달하는데 마케팅이 필요하고 경영 마인드가 필요한데 어떤 일에는 마케팅 마인드나 경영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꼭 사업하는 것만이 마케팅 마인드, 경영 마인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하시는 것도 내가 하는 일에도 이런 인식 능력과 전략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가 대학교 때 이민을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이렇게 높은 그 회사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어요.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회사에 취직했을 때 자기 보스가 자기한테 그러니까 복사를 시켰다. 요즘은 복사 별로 그런 거 없죠. 신입사원 왔다고 복사 시킬 일도 없고 또 복사할 일도 별로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복사를 많이 시켰는데, 자기 보스가 이 복사해오라는 걸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보스가 왜 이걸 나한테 시켰을까? 이걸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걸까? 내가 이 부분만 확대해야 되는 걸까? 이 전체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걸까? 자기가 그걸 연구를 했대.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복사를 하나 하는데도 보스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고 해주니까 보스가 다른 일도 더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에서 아주 이 고위직까지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다 하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복사하는 것도 마케팅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작은 일, 하찮은 일, 별 볼 일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어떤 성공의 비결이 있고 열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작다고 생각하고 그냥 남들은 신경 안 쓰는 거,
거기에도 우리가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고요. 마케팅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콘레드 힐튼이라는 사람은 그 힐튼 호텔의 창업자인데 이 사람한테 당신의 성공 비법이 뭐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욕조 안에 샤워 커튼을 넣는 것을 잊지 말라. 이게 자기의 성공 비결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샤워 커튼이 욕조 안으로도 그냥 밖으로 나가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는 이 원칙, 이 작은 원칙 하나를 가지고 이 힐튼 호텔을 갖다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찮고 작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갖다가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성공의 비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원래는 아주 가난했던 그리스 사람인데 아테네 은행의 수의직에 응모를 했답니다. 근데 글씨를 쓸 줄 몰라가지고 퇴짜를 맞았대요. 그래서 돈을 꿔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 힐튼 호텔을 만들면서 이제 이 기자회견할 때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회고록을 쓰시면 좋을 텐데요. 그랬더니 나는 글씨를 못 씁니다. 만약에 내가 글씨를 쓸 줄 알았다면 아직도 은행 수의로 일하고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이 사람이 정말 글씨도 못 쓰는 이 사람이 이렇게 작은 이 원칙, 남들이 안 하는 거 이걸 했던 것이 이 사람의 성공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갖지 않은 재능을 근심하지 말고 자기가 가진 재능을 발견하라. 당신의 가치는 당신 자신이 만드는 틀에 의해서 결정된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자기 회고록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 한 명 뒤에는요 100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유소 습격사건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 주유소 습격사건에 보면 그 유어송이 싸움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에 친구들이 물어봐요. 야, 너 어떻게 해서 싸움을 그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유어송이 그 자기 싸움 비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한 놈만 골라서 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는 여러 명하고 붙을 때 가장 만만해 보이는 놈 한 놈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놈을 죽도록 팬답니다. 그러면 딴 사람들이 질려가지고 도망간대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유어송이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건데, 난 한 놈만 골라서 패. 저는 이 대사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브리테니카라는 회사 잘 아시죠? 브리테니카는 영업으로 굉장히 영업 잘하기로, 세일즈 사관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영업의 최고로 알아주는 회사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한국 브리테니카에서 세일즈 왕이 됐던 사람의 일화인데, 재미도 있고 또 의미도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브리테니카의 영업 원칙이 한 가지 있답니다. 뭐냐면은 당신의 첫 번째 계약 고객은 절대로 당신의 친인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브리테니카 이제 만약에 영업성이 됐다 그러면은 내가 아는 친척, 삼촌, 친구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저걸 이렇게 계약을 받아오려고 할 텐데 브리테니카는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리고는 당신이 전혀 모르는 사회의 VIP를 저명 인사를 무조건 1호 고객으로 해라. 이게 브리테니카 영업 원칙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브리테니카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이제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현업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실에서 딱 앉아 있는데 자기가 교육을 받기는 친인척 안 된다. 사회 저명 인사를 찍어라 했으니까 누군가를 갖다가 이 타겟으로 정해야 되겠는데 암만 생각해도 자기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며칠을 고민하는데 누구를 해야 될지 도대체 생각이 나질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모르는 사람 아무나 찍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모 그룹의 회장님을 일방적으로 찍었답니다. 이 회장님한테 편지를 썼답니다. 나는 브리테니카 하는데 편지를 쓰고 이제 며칠을 기다리는데 전혀 답이 없더래요. 왜 답이 없을까 생각해 봤더니 비서들이 전부 다 그런 편지들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전부 다 집어넣는 거. 회장님한테 전달이 안 돼요. 아하, 그렇겠구나. 그럼 내가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역시 비서실에서 먼저 회의 중이십니다. 출장 가셨습니다. 이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연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요즘처럼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분들 만나기가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그분들한테 접근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 이럴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야 되겠다. 가는데 수의실을 통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일즈맨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회장님 만나러 가겠다면 들여보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면 그럴 게 아니라 새벽같이 와가지고
회장님 출근할 때 내가 차에서 내릴 때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회사 앞에서 이제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회장님 출근차가 쫙 오더래요.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비서들이 쫙 나타나더니 회장님을 쫙 에스코트 해가지고 들어가 버립니다. 자기가 가려고 그랬더니 이 비서들이 다 블로킹 해가지고 그 접근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고민에 빠져버린 거예요. 야, 이거 나 이러다가 정말 한 세트도 못 팔고 나 그냥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뭐 도대체 뭐 만나기라도 해야지 뭐 이 배웠던 세일즈 토크라도 한번 이 멘트라도 한번 칠 텐데 만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시리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이렇게 시간만 보낼 게 아니라 회사로 찾아가는 건 도저히 안 되겠다. 집으로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찾아갔다는. 그 뭐 초인종 누르고 뭐 그런 생각도 못 하고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회장님 퇴근할 때 차가 이렇게 그때까지는 비서들이 안 쫓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이 집 앞에서 회장님 퇴근만 기다리고 있었대요. 회장님 차가 이렇게 쫙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됐다. 이제 회장님 내일 때 만나야지. 근데 쭉 오는데 주차장 셔터가 샥 올라가더니요. 차가 쑥 들어가더니 셔터가 딱 내려버리더랍니다. 이 사람이 맥이 팍 풀려버렸습니다. 나는 영업 체질이 아닌갑다. 나 그냥 내일 회사 가서 사표 내고 그냥 내가 딴 일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 그냥 포기하고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가는데 한 가지 아이디어가 이 사람 머리를 스쳤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담을 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이 부잣집에는 이 위에 이렇게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게 딱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게 막 사이렌 울리고 이제 막 난리가 이제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담을 탁 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삐용삐용 해가지고 이제 파출소에서 경찰들 다 뜨고 동네가 회장님 댁에 이 도둑 들어왔다 하니까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장님도 아니 도대체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무슨 병고냐 해가지고 놀라서 나와봤어요. 근데 멀끔하게 생긴 청년이 도둑으로 붙잡혀 있는 겁니다. 회장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남의 집 도둑질할 생각을 다 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릎을 탁 치면서 이제 찬스 때가 왔다. 회장님 사실은요 제가 도둑이 아니라 브리테니카 세일즈맨인데 회장님 뵈려고 여차저차 이저차저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담을 넘어서 도둑으로 붙잡히면 회장님 뵐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담을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감동 먹었대요. 진짜 고객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서재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줬어요. 회장님이 1호 계약 고객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회장님이 이 젊은 사람이 너무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명함을 주면서 내일 몇 시까지 우리 사무실로 와라. 그래서 갔더니요. 회장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정계, 재계, 인사의 리스트를 전부 다 이름과 전화번호와 전부 다 만들어 놨더랍니다. 그거 주면서 내가 전화해 놓을 테니까 당신은 다니면서 도장만 받아와라. 자, 영업은 누가 한 겁니까? 회장님이 한 거죠. 이 사람은 한 놈만 골라서 팼더니 이 골라서 팬 놈이 영업을 다 해준 겁니다. 자, 한 명의 고객 뒤에 1000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가까운 고객, 그 다음에 까다로운 고객, 만나기 힘든 고객, 그 사람들을 노려보세요. 거기에 성공의 열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기 쉽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골라서 패야 될 놈은 누군가 그거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실행에 옮겨보시라 하는 것이죠. Think small, 작은 생각하셔라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실행입니다. 실행에 집중하라 이제 이런 책도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서만 생각하지 이거를 실제 실천에 옮기거나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너무 적다는 것이죠. 자, 컴팩이라는 회사 잘 아시죠? 이 컴팩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 회사인데 90년대 CEO가 에컬 파이퍼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컴팩의 CEO가 돼가지고 윈텔 아키텍처 시스템을 창안을 하고 그 다음에 텐덤이라고 하는 메인프레임 제조회사도 인수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6년 만에 IBM 다음으로 큰 컴퓨터 제조회사로 성장을 시켰던 겁니다. 근데 지금 컴팩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HP에 인수가 됐죠. 자, 이렇게 막 M&A 하고 이렇게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막 전략적이고 이러던 그 회사 이 컴팩이 지금은 몰락을 해버리게 되었다. 자, 반면에 이건 이제 실행에 집중하라 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델이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를 잘 아실 텐데 실행이라는 개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마이클 델이었다. 델이 도입한 주문 생산형 직접 판매 방식은 단순히 소매업자들을 위한 마케팅 전술이 아니라 그가 추구하는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이었다. 컴팩의 엄청난 규모와 방대한 비즈니스 영역에도 불구하고 2001년에 컴팩을 누르고 세계 최대의 PC 제조회사로 부상한 이유가 바로 실행력의 차이에 있다는 거죠. 집중한 거는 뭐였냐면은 주문 생산형 직접 판매 방식. 그러니까 컴팩처럼 뭐 이것저것 인수하고 몸집 불리고 전략적인 이런 개념적인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이고 작은 걸 갖다가 실행에 옮길 줄 알았던 것이 이 델이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요. 전부 다 그런 이 전략적인 이 관념의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인수하고 뭔가 이렇게 탁 붙이면 사업들 얘기하면 이런 그 이 관념적인 생각만 하지 정말로 실행력으로 옮기는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더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파스텔 우유 잘 아시죠? 파스텔 우유가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언제였냐면은 80년대 후반에 이제 이 파스텔 우유가 런칭이 됐습니다. 근데 이 파스텔 우유가 런칭할 때만 하더라도요, 파스텔 우유는 성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적으로. 왜냐하면은요, 그때 이제 그 우유업계의 게임의 법칙은 뭐였냐면은 원유 확보율이 곧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러니까 원유를 확보할 수 있어야지 시장을, 그러니까 거의 원유 확보율 이퀄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서울우유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서울우유가 제일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누가 그걸 확보하고 있었냐면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이 메이저 빅3가 이 우유 시장을 이렇게 다 확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파스텔 우유 같이 새로운 어떤 우유 메이커가 와가지고 여기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두산도 두산 우유 냈다가 그냥 걷어들였습니다. 근데 파스텔 우유는 정말 조그만 이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 파스텔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 파스텔 우유는 살균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우유들은 살균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120도에서 한 5, 6초 동안 살균을 해요. 고온 살균을 해요. 100도가 넘어야지 이 균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한 120도 정도 되는 온도에서 5, 6초 동안 이제 짧은 시간 동안 해야지 이게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파스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살균법은 60도 정도 온도에서 살균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균이 몇 초 해가지고는 균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를 살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테라이제이션 살균 방법을 하려면요, 원유의 퀄리티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원유의 퀄리티가 보면은 이 젖소들 보면 거의 파리들이 있고 무슨 뭐 똥 묻어 있고 막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 직접 거기서 짠 거 먹으면 거기는 세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유를 가져다가 이제 우유 공장에서 살균을 거쳐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파스터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원유의 퀄리티가 낙농 선진국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낙농가들의 이 설비 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원유를 확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텔 우유에서는 그걸 해야 되겠는데 이 농가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새로운 시설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스텔가 이제 그걸 들고 나왔을 때 서울하고 매일하고 남양유업이 전부 다 이제 농가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파스텔을 조금 있으면 가는데 당신들 지금 저희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이거 설비 이거 해놨다가 파스텔을 이게 갚버리게 되면 당신들 그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겁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스텔한테 원유를 납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방해 공작을 하고 뭐 이런 환경 속에. 그러니까 이 파스텔루라고 하는 이 파스텔루 우유가 성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여기였어요. 파스텔루 우유가 이제 이제 광고도 뭐라고 했냐면은 기존
기존 우유에 비해서 뭐 비타민도 2배, 유산균도 2배 이렇게 이제 막 그래프로 보여주고요. 비교해보고 비교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우유는요 저관여도 제품입니다. 관여도가 낮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살 때는 비교도 해보고 뭐 따져보고 이 의사결정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탐색 대안도 많이 생각하는데 누가 우유 먹으면서 미리 인터넷으로 이거 성분이 어떻게 되지? 이런 것 따져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가가지고 내가 먹던 우유, 음료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관여도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우유 먹을 때 그냥 설우유 이거 먹는 광고에서 이거 유산균 2배고 뭐 비타민 2배라고 그러면은 어차피 파스텔 우유가 설우유보다 가격 2배인데 그럼 설우유 2번 먹으면 되지 뭐. 그건 먹고 파스텔을 먹을 필요가 있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쪽에서도 이 파스텔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그건요, 파스텔 우유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요, 이렇게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유를 이제 이렇게 뭐 갤러리아 백화점 이런 이제 강남 쪽에서 고가 제품이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이렇게 무료 시음 이렇게 나눠줬어요. 근데 그때 파스텔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병 뚜껑을 딱 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우유 위에 생크림이 이만큼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보더니, 오, 이거 진짜네. 이거 가격 2배라도 이거 사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유형의 제품의 주저성. 파스텔가 일반 우유처럼 똑같이 그냥 뭐 그 생크림이 만약에 안 떠 있었다고 한다면은 파스텔 우유는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눈에 보이는 사람들한테 이걸 통해서 뭔가 효과나 효능을 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만들어 놨던 게 이 파스텔 우유의 성공 비결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시각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겨요. 우리나라 이 많은 회사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 그 다음에 컨셉, 이런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사업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유형의 제품, 눈에 보이는 텐저블 프로덕트를 갖다가 그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상품을 텐저블 프로덕트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일 것인가 여기에 한번 생각을 실행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강의를 들읍시다. 혁신을 위해서는 5가지 법칙만 따르면 됩니다. 모든 업무에 이 법칙들만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법칙 이런 걸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작은 것을 실행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바꿔야 될 작은 것은 뭘까요?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오신 분들이 자 내가 이거 하나를 내가 좀 바꿔봐야 되겠다 하고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걸 행동에 옮기셔야지 우리가 오늘 모여서 얘기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좋은 얘기 들었어. 톰 피터스가 이런 얘기를 했대. 뭐 이 책에 이런 개념이구나. 이런 것을 듣는 것은 우리의 이 귀 높이만 높아지는 거지. 실제 우리한테 변화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10개만 했는데 몇 개 한번 체크가 되시나 한번 같이 한번 세보시죠. 자, 오늘 고객한테 전화해 보셨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 번째, 지난 3시간 동안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이틀간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에 대해서 누군가와 수다를 떨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주 매우 특이한 외부인에게 점심을 사준 적이 있나요? 또는 매주 1회 이상은 다른 영역,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영역의 사람들과 만나고 있습니까? 자, 오늘 경청을 했거나 누군가를 배려했거나 공감을 해줬거나 또는 유머를 실천한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 3일간 사무실이나 책상 위를 정리하거나 변화를 준 적이 있으세요? 그냥 계속 쌓아두지는 않으세요? 자, 오늘 현장에 직접 나가보셨나요?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를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신 시간이 있으신가요? 오늘 짧은 시간이라도 운동을 하셨나요? 지난주 평소 하찮게 무시하고 귀찮아하던 작은 일이라도 해보려고 시도를 해보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몇 개나 체크가 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지금까지 편한 방식, 안주하고 이 틀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해보지 않았던 거는 안 하려고 그러고 시도조차 안 하고 이런 이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무조건 시작하라는 거예요. 톰 피터스가 얘기하는 게 무조건 시작해라. 가만히 있지 말고 꼼짝꼼짝 거려라 좀. 제발.
그리고 그런 작은 이 움직임 하나가 결국은 나중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 책을 가지고 무슨 인사이트를 새로 얻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책을 3독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3번을 읽어라. 첫 번째는 책을 읽어라. 두 번째는 저자를 읽어라. 세 번째는 나를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어쨌든 간에 오늘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나를 읽어보자. 나한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럼 맞아. 나도 이렇게 안주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귀찮아하는 일도 있고 근데 이걸 내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은 평범한 거고 다 많이 들어봤었직한 내용들이고 뭐 새로운 어떤 이론도 아니고 하지만은 정말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평범한 거, 아주 베이직한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놓치고 잊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런 것서부터 내가 한번 변할. 이 책의 The Little Big Things의 마지막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은 왜 지금 이곳에 있는가를 생각해봐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토요일 날 늦은 시간에 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을까요? 나의 개발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CEO까지 가야지. 또 여선 내가 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데 어떤 저걸 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 오셨는데 우리가 왜 살아갈까? 우리가 왜 여기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부아르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삶은 그저 불멸케 하는 것과 초월하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만약 그저 삶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냥 죽지 않는 것일 뿐이다. 자, 그러니까 삶은 이 사람 얘기는 삶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밥 먹고 그냥 와서 밥 먹고 가다가 사는 삶.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죽지 않고 그냥 사는 거.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뭔가 자기의 꿈을 가지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걸 이루어가는 삶.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 그리고 제가 앞부분에 그렇게 오랜 시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가 잘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나라 경제 정말 쓰나미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 또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커뮤니티나 그룹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으신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조직에서 떠났을 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을 해줄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 이 사람이 마지막 연설, 이 사람이 이제 암살되기 전에 멤피스에서 행했던 마지막 연설이 이 책에 있길래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림으로써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는 어려운 날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제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산꼭대기에 올랐으니까요. 누구나 그렇듯이 저도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 지금 오래 사는 데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전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분은 제가 산 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산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전 약속의 땅을 보았죠. 저는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전 행복합니다. 전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광을 제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저는 죽은 후에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멋지고 화려한 재물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 죽은 뒤에 헌신적인 인생을 남기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